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롱폼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스페셜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자 현재 미국 메타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수영 군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더빌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랑 수학을 전공하고 메타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시티뱅크랑 골드만삭스를 거쳐서 이번에 메타로 이직을 하게 된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수영 군 지금 좀 긴장이 되나? 언제는 내 채널에 출연 빨리 시켜라고 난리를 치더니 좀 긴장을 했는데 우리 오늘은 동갑이기도 하고 찐친이니까 반말 모드로 미국 대기업 꿀팁 이런 토크를 좀 편하게 해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let's go! 지금 메타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인턴 때 경험이 좋아서 메타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건지 썰을 좀 풀어줘. 2022년도 여름에 12주 동안 본사 캘리포니아에서 개발자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메타를 갔을 때는 건물들이 몇십 개가 있는데 엄청 커가지고 일단은 엄청나게 놀랐어.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스타트업 같은 데는 막 핑퐁 테이블도 있고 빈백 이런 의자도 있잖아. 회사에 이런 것까지 있다고 싶었던 게 있어. 메타 본사에는 오락실이 있어. 진짜? 그래서 가면은 철권도 있고 펀치머신도 있고,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인턴들이 12주 동안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인턴 매니저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는 편이고, 그 12주 안에 내가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필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게도 설계를 해주더라고. 정말 개발자들을 위한 회사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친구들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갔을 때 걔네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 회사가 좀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내가 메타 인턴을 한 다음에 시티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메타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를 많이 깨달아서 그때부터 다시 메타에 엄청 가고 싶었던 것 같아. 메타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게 된 게 바로 시티뱅크잖아. 시티뱅크에서의 경험도 좀 풀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시티은행에서도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담당한 업무는 카드 관련된 보안 쪽 프로그램을 많이 다뤘었는데, 처음 갔을 때 메타랑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회사에서 밥을 안 주는구나를 그때 알았어. 메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오고 간식도 다 주는데 다르구나를 좀 많이 느꼈고, 이제 시티에서 골드만삭스로 갔으니까 움직이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생각했던 것만큼 이 회사가 개발자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어. 이제 개발자 업무보다는 은행적 업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느낌보다도 있는 거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내가 개발자로 좀 더 성장을 하려면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티에서는 나오게 됐지. 그래서 가게 된 데가 또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에서 경험은 좀 어땠어? 골드만삭스는 은행 계열이긴 하지만 투자 쪽 이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산 관련된 개발 업무를 맡으면 좀 더 일단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고, 개발에 관련된 일을 더 맡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내가 했던 일이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드를 하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일인데 도전적이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많은 그런 일이라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골드만삭스는 오너십이 있어,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우리 매니저가 브리핑을 해주면 내가 알아서 조금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자로서는 많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때 사실 알고 있었지. 밥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밥이 안 나온다는 건 약간 사실 이 사람이 뭐 밥에 미친 사람인가 밥을 먹으러 취직을 하나.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아침에 뭘 먹고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요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내가 일에 집중하는 거에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 내가 그치. 메타에서 일할 때는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제 메타에서는 지금은 이제 뉴욕 오피스에 있지만 캘리포니아 이제 본사에 있을 때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었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셔틀버스가 있고 회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뭐 딜레이가 되거나 없어지면은 회사에서 우버 기프티콘을 줘가지고 너무 좋다. 헬스장도 있고, 회사에? 회사에 와, 이제 헬스장도 역시. 크게 있고 의사들도 상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딱 일만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회사 안에서 해결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그러면 세 대기업 중 제일 일하기 빡셌던 곳.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아. 이유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일이 생기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하고 골드만삭스를 다닐 때 미국도 경기가 위태위태했었고 그리고 이제 AI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 감축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와 업무적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골드만삭스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업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인더스트리 디퍼런스가 좀 큰 것 같아. 은행은 아무래도 돈을 지키는 쪽 그리고 오류가 좀 덜하는 쪽. 테크는 좀 더 도전적으로 새로운 거 만들고 페이스도 빠르고 재밌는 거를 더 많이 하지. 은행 쪽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이스한 것 같아. 개발자들도 다 약간 좀 느릿느릿하게 좀 칠해? 메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업돼 있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가 있는지. 그런 건 이제 보통 블라인드나 이런 데 좀 올라오고 미국에도 블라인드가 있어. 미국 회사마다 다 블라인드가 있어. 재밌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시시해야 되는 문화야? 아니면 개방적으로 연애를 좀 하나? 연애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아 진짜? 미국인데도? 뭐 매니저랑 뭐 인턴이 사귄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상대방의 권위가 있거나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그런 특수 관계가 있으면은 규율에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니저가 인턴에 대한 리턴 오퍼도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경우에는 금지가 되어 있지. 그럼 걸리면 둘 다 퇴사? 나도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보통 그러면은 매니저가 이제 쫓겨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미국에서도 블라인드가 있다고 했잖아. 미국이다 보니까 수위가 좀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거든? 매운맛 이런 표현들이 많지. 미국판 블라인드에서 본 좀 레전드 썰 같은 게 있어? 미국 블라인드가 좀 많이 재밌긴 해. 아 진짜? 내가 이게 개발자만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미국에서 블라인드를 쓸 때 글을 쓰면은 꼭 마지막 줄에 내가 몇 년 경력이 있는지랑 그리고 얼마 버는지를 적어야 돼. 왜? 문하더라고. 그래서 안 적으면은 너 얼마 벌어? 얼마 버는 것만 적으면 너 얼마나 일했어? 이런 걸 꼭 물어보더라고. 블라인드는 이제 그런 좀 문화가 재밌고. 한국 블라인드에 안 들어가 봐서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구만. 미국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인종차별 이런 것도 직장 내에서 있어? 이것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어. 왜냐면은 나는 사실 메타 때 매니저는 중국인이었고 CT 때 매니저는 인도인이었고 골드만 매니저 인도인이고 이번에 메타 매니저도 인도인이고 되게 동양인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종차별을 느낄래야 좀 느끼기가 힘든 게 그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인종차별은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고 되게 스트릭트하다 보니까 인종차별 그렇지 일자같이 처벌이 세지. 학교 같은 경우도 더 엘리트하거나 더 좋은 학교일수록 인종차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잖아. 미국은 그런 거에서 절대로 털러레이트하지 않으니까 사실 다들 조심 많이 하는 편이지. 미국에서 일한다 하면 미국은 워라벨이 좋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좀 워라벨 나이스해?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미국에는 워라벨이 존재하지는 않아. 내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다 보니까 내가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이제 해고가 될 수 있어서 결국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아침에 일찍 뭐 미팅에 참가할 때도 있고 새벽 6시나 밤에도 미팅 있으면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이 갑자기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아니면 밤 늦게도 일을 하고 영국 쪽이나 아니면 인도 쪽이랑도 미팅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보통 시간을 맞춰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맞춰줄 때도 있어서 워라벨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일주일 내내 월 갖기도 한단 말이야. 메타에서 복지가 되게 좋다 했었잖아. 난이도가 하드한 만큼 복지가 좋다는 거였네. 그렇지. 좀 약간 트롤 같은 사람도 있는지. 일을 하다 보면은 워라벨을 찾아서 떠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 굳이 우리 팀원들이 아니라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5시 땡 치니까 퇴근을 한 거야. 이 사람 대신 너가 뭔가 코드를 쓸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게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를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퇴근을 하다 보면 내 일은 밀리고 난 또 야근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게 있지. 되게 미국스러운
문제인 것 같다. 월급 루팡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코스터라고 부르는데 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이제 퇴사하기 전에 뭐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잘려도 괜찮다 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건 이제 월급 루팡을 하지. 그리고 이제 팀마다 또 다를 수 있어. 내가 갔던 팀들은 다 좀 힘든 팀들이었어서 그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함께 일했을 때 되게 좋은 유형의 동료들도 있나? 나랑 같이 잠을 안 자는 그런 동료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내가 새벽 3시, 새벽 4시에 문자를 해도 그 사람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답장이 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나도 뭐 그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배우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동료애가 또 피어나는 거지. 우리가 또 미국 하면 수평적인 문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 정말 다 수평적인 건지. 임원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확실히 수직적인 것 같아. 어... 준비를 좀 해서 좋은 질문도 해야 되고, 확실히 만날 때 어려운 건 있는 것 같고, 팀원들끼리는 거의 수평적인 그런 문화인데, 그 팀 안에도 직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직급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누가 더 선배고 누가 더 후배고 그런 건 없고 똑같이 그냥 팀원이고, 하지만 팀장이랑은 조금 수직적인 관계라서 그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그 엔드 오브 더 이어 리뷰를 주니까 내가 살아남는지 보너스는 얼마를 받는지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수직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다음 섹션에서는 취업 관련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미국에서 취업 과정을 설명해 주자면? 보통 미국은 2학년, 3학년 때 취업 그런 프로세스가 거의 다 끝나는 편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 뽑았던 인턴을 정직원으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문화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인턴 출신들이 많아. 인디드나 아니면은 링크드인에서, 그리고 뭐 글라스도어 이런 데서 이제 채용 공고가 뜨면은 거길 통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서 인터뷰가 들어오면은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나는 조금 운이 좋았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2학년 때 메타에서 우리 학교를 왔었는데 그때 인포 세션을 갔었어. 그래서 인포 세션을 가면 우리가 이제 레즈메이를 거기다가 두거든. 그러면은 그 연락처를 보고 가끔 리크루터가 연락을 할 때가 있어. 근데 리크루터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랑 내가 직접 어플라이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프로세스야.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어플라이를 하면 레즈메이 스크린이 통과가 돼야 이제 인터뷰가 오는데, 리크루터가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하면 그걸 할 필요 없이 바로 인터뷰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뭐 약간 1차 합격 목걸이를 이 사람이 쥐어지는 거랑 비슷하겠네, 전화 그렇지. 오면. 근데 사실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서류 면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메타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결과가 괜찮아서 메타에서 인턴을 진행하게 됐지. 리크루트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잖아, 뭐 job fair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모든 대학에 다 오는 거야? 아니면 이름 있거나 명문대만 찾아가는 건지? 모든 대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찾아가는 게 보통은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좋거나 메타 오피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거나 랭킹이 높은 학교거나 그런 학교를 위주로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학교 때 열심히 어플라이를 하면서 좋은 데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이 나중에 이제 정직원도 또 좋은 데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메타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돌아갈 줄 알았거든. 아쉽게도 리턴을 못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좀 부랴부랴 했는데, 그때 진짜 거의 한 500군데 500군데? 같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복으로도 넣고, 링크드인에 올라오고 뭐 인디드에 올라오고, 미국에 어디 있는 회사든 다 넣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리크루팅을 제대로 한 게 2021년부터다 보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여서 사실 항상 뭔가 연락을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었던 것 때문인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CT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어플라이를 안 했거든. 근데 CT도 연락이 왔어, 나한테. 왜냐면 CT도 잡페어에서 내가 레즈메이 드랍을 했거든. 그거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 픽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훨씬 쉬워. 레딧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거긴 뭐 1000개, 막 1500개 지원하는 애들도 있어. 보면은 뭐 연락을 10군데, 20군데 이렇게만 빡세다. 받더라고. 어디라도 취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진짜 보이는 대로 넣었었지. 오퍼가 어쨌든 여러 개 온 거야? 아니면? 오퍼가 4개 왔었어.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좀 보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따로따로 일일이 다? 사실 나는 GPT가 나오고 3일 후에 졸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쓴다고 하면은 진짜 생으로 다 써야 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대학교 뭐 2, 3학년 때 되게 좋은데 인턴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80%의 확률로 커리어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
나는 그렇다고 봐. 오히려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기존 인턴으로 채우고, 그리고 다른 회사의 인턴들을 뽑을 때도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들을 뽑는다든지, 뭐 구글은 메타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래서 정말 그때의 인턴이 중요하고, 인턴을 그래도 했더라도 인턴이 끝날 때 그 팀장이 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려. 그걸 통과를 해야 return offer라고 정직원 전환이 되는 거라, 가서도 좀 잘 해야 정직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지. 비율이 한 몇 프로 돼? 리턴 오퍼를 받는 비율. 이제 회사마다 평가라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greatly exceed, 뭐 exceed expectation, meet all 뭐 이런 식으로 좀 매기거든. 그래서 meet all이 이제 100%라는 건데, 100%나 100% 그 이상을 받으면 이제 리턴 오퍼가 확정이 되고, 그 밑을 받으면 리턴 오퍼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인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네. 실제로 이런 추천서, 레퍼럴들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알기로는 리퍼럴을 하게 되면은 리크루터들이 무조건 리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리크루터 스크린에 10,000개씩 나올 거 아니야. 리크루터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보기가 힘들어. 필터링을 하고 그 중에서 남은 거에서 괜찮은 거를 보내겠지만, 리퍼럴 하면은 무조건 리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필터링을 당할 뻔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리퍼럴을 받는 게 거의 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쟤도 받고 얘도 받고 하니까 내가 안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서 선배가 어디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다니면 꼭 받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링크드인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실제로 만나본 적 없고 같이 일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레퍼럴들을 받을 수가 있어? 받을 수는 있어. 왜냐면은 내가 그냥 써주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쓸 때 이 사람이랑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나 같이 일해봤던 사람한테 받으면 좋지. 레퍼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면접에 갔을 때는 어떤 질문들을 좀 하는 것 같아, 인터뷰 때? 진짜 단순해. 우리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보고,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뭐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도 있고, 근데 인턴이나 뭐 아니면은 신입이나 아니면 경력직이나 다 일단 코딩 테스트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라운드가 45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첫 5분은 서로 인트로하고 40분 동안 이제 코딩 문제를 풀어. 내 경험상에도 무조건 일단 만점을 받아야 통과를 하고,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 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나요?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국룰 질문들이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정말 딱 너의 그 능력치에 관한 질문들인 거야? 코딩 테스트는 정말 능력치, 이제 너가 이 문제를, 알고리즘을 풀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방금 너가 말했던 것들은 비헤이비어에서 이제 보통 물어보는데, 가장 힘들었던 동료는 어떤 동료였냐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약점이나 아니면 장점. 그래서 이제 비헤이비어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중요해지지. 왜냐면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제 코딩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제 팀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거고,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코딩 이제 그런 능력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 실력 vs communication. 뭐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메타 붙기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 받고, 시라델도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를 봤는데, 문제는 내가 다 맞았어. 깔끔하게 만점을 받았는데 내가 둘 다 떨어졌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만점을 받으면 붙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구글에 붙은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들을 다 붙냐. 뭐 아마존도 붙었었고, 이 친구도 지금 메타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알려줬던 거는, 이 인터뷰어들이 우리를 뽑을 때 물론 코딩도 보겠지만 1번으로 보는 거는 내가 얘랑 같이 일하면 어떨까 판단을 하는 게 크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코딩을 풀 때 나 혼자 막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코딩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쓴 코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뭐 질문도 하고, 그 상대방이 이제 뭘 물어보면은 답변도 하고. 처음에 이제 코딩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인터뷰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무시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너무 이거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점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실제로 일을 해봐도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이나 지적을 해줬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내 생각엔 테스트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고치고 나서 바로 메타에 붙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GT도 골드만도 좋은 결과 있었고, 이번에 메타 인터뷰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 되게 좀 잘할 게 많네. 그렇지. 역시
쉽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개발자는 실제로 영어를 원어민처럼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지. 일단 나는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미국에서 내가 오래 살았어도 나는 이과다 보니까 수학이랑 코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뭐 영어야 일상소통하고 일할 때 이제 필요한 정도?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면접을 할 때는 좀 영어를 많이 절었어. 문법도 많이 나가고 아니면은 뭐 좀 더듬고 그랬던 게 컸는데 내가 결국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명하고 침착하게 하면은 영어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한국 사람들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대기업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생각하는 게 정말 막 네이티브처럼 완벽해야 되고 뭐 발음도 틀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인터뷰를 메타를 하면서 사실 못 알아들었던 적이 좀 많아. 사람들의 억양이나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액센트 있고 나도 액센트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서로 좀 감안을 하고 이제 못 알아들으면 그냥 물어봐도 돼. 이 부분을 좀 놓쳤는데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냐. 워낙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한국 고등학교에서 기본으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영어, 이 기본 지식만 가지고는 가능?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촌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 사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 친구들이랑 내 사촌이랑 해서 개발했는데 미팅할 때도 문제 없었어. 내 사촌은 뭐 당연히 이제 수능 뭐 그런 영어 학원을 다녔겠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소통하는 데 다 문제 없고 다 알아듣고 물론 이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쑥스러움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미팅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미국 대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학벌이 취직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 뭐 2학년 때 이때는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학벌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당연히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은 친구들이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크게 작용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시티은행, 뭐 골드만삭스 메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학벌이 막 다 정말 아이비리그 뭐 아니면은 뭐 탑 30 이런 데가 아니라 개발 잘하고 자기 필드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내가 일을 하다가 메타를 옮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도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처음에 조금 더 이점을 주는 건 맞으나 나중에 가면은 경력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한 경력이 있어도 미국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나서 미국으로 오는 방법은 경력이 있으면은 특정 비자가 된다라는 거를 들어본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리서치를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일을 했을 때 인도에서 온 팀원들 이력 같은 걸 한번 쫙 봤거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학까지는 인도에서 나오고 대학원은 2년이니까 대학원은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막 유명한 데가 아니라도 비자 때문에 잠깐 와서 2년을 더 전공을 하고 그렇게 취직을 많이 하고 유명한 데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게 미국 학비가 사실 싸진 않으니까 그치, 비싸지. 스테이트 이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싸니까 그런 데를 가서 도전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인도 팀원들을 보고 얘기를 한 거라 인도인들도 되면은 한국인들도 당연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보고 대학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던가 미국으로 아니면 경력을 쌓고 이제 그런 비자를 알아봐서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다음 섹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제일 궁금해할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바로 연봉.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의 연봉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연봉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은 이제 TC라고 해서 Total Compens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TC 같은 경우에는 뭐 Base Salary랑 Stock Option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그런 걸 다 합친 금액을 얘기해서 연봉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TC는 지금 300K 30만 불 정도? 메타 인턴 같은 경우는 돈을 정말 많이 줘. 그때 급여가 8,500불이었나? 한 달에? 한 달에 8,500불이었고 그리고 집 렌트비가 나왔어 따로. 그게 한 달에 3,500불? 그렇게 받는 돈이 12,000불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메타가 돈도 많이 주지만 밥값이나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는 거라 사실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많이 갖고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좀 많이 세고
내 생각에 남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 26에 연봉 조금 올리면서 5억을 찍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실제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 면접이 끝나고 바로 오퍼레터를 주지는 않고 인사팀에서 구두로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연락이 보통 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봉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봉 같은 경우 일단 베이스라인이 회사 그 파워스에 잡혀 있어. 미국의 이제 레벨스타 FYI라고 이제 거기 치면은 그 직종이 얼마를 버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리서치해 본 거는 요 정도 금액인데 내 expectation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보통은 이제 인사팀에서는 competing offer를 물어봐. 다른 돈을 비슷하게 주는 데나 더 준다는 데가 있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매치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즈를 해주거나 만약에 매치를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뭐 드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봉 협상은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좀 푸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드랍 됐을 때 떠날 수 있는지 거기서 이제 구두로 협상된 금액이 계약서에 찍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지. 꼭 트라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회사 방침이 있다 보니까 어디는 얼마 올려준다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오른다고 하면은 해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올려달라 하면은 오퍼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이제 그거는 적당히 본인이 잘 이제 협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야. 트라이는 해봐라.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트라이를 하는 게 좋아.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 하면 안 되는 말 아니면 실수 그런 것들도 있을까? 오퍼레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안 올려주면 뭐 안 가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다른 오퍼가 있다면 그거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오퍼 하나를 갖고 블러프를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말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 지금 연봉이 얼마가 되고 내 직급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받고 싶다. 이런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연봉 협상을 스타트업이든 뭐 어디든 직종 상관없이 미국은 조금 더 연봉 협상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 다 해보면 되고 연봉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 그래도 물어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어. 꿀팁이네. 난 실제로 올라갔어. 아 진짜? 처음에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처음에 우리 연봉 협상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하고 근데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내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통화가 끊겼어. 그래서 얘들이 나한테 오퍼 레터를 보내줬고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바빠가지고 사인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리크루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너 안 올 거냐고. 그래서 나 그냥 깜빡했다 하니까 갑자기 올려주더라? 진짜 안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올라갔던 적이 있었지. 얻어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트라이는 하기보다는 좀 나이스하고 근거 있게. 운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뭐 너가 어플라이를 안 해도 어쨌든 너의 그런 레즈메이를 보고 연락 와서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너가 평소에 그만큼 성실히 했고 기본이 굉장히 탄탄한 친구니까 운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 너니까 운도 좋게 작용을 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금 더 딥하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영주권, 비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여서 취업에 조금 더 수월하거나 아니면 좀 득이 된 게 있는지. 정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자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영주권이랑 비자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내가 영주권자여서 도움이 됐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운? 그런 것들이 영주권자일 때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 게 메타에서 정직원이 이제 안 되고 다른 데를 막 지원을 했을 때 네 군데를 붙었는데 네 군데 다 스폰을 안 해주는 회사였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하기 전부터 나한테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냐. 그래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면은 우리는 스폰을 못 해주니까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니까 면접을 진행을 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영주권이 없었더라면 그때 취직을 못 했었더라면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니까 그 기회를 못 얻고 뭐 실력을 떠나서 메타로 다시 못 돌아가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또 H1B를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회사를 못 옮기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번에 마침 또 리크루터가 연락이 와서 좋은 기회라서 또 도전을 하게 됐고 영주권자 보니까 그런 도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서 바로 좀 이직을 하게 됐지. 요즘 유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를 내가 좀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많이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게 워낙 이제 유학을 오래 하다 보면 한국이 좀 그리워서
그냥 이제 미국 생활이 힘들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한국을 이제 돌아가는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게 비자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하더라고.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학에 와서 내가 한 고비를 넘겼다 하고 좀 안주해 있는 거를 많이 봤었어. 대학이 가장 큰 목표로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무언가 더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제 만족해서 좀 길을 잃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이제 정말 중요할 때 취직이 안 돼서 비자 스폰서가 안 돼서 이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갔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유학을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서 미리 많이 준비를 하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뜻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사실 이 인터뷰를 내가 이제 수락한 것도 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었어. 미안한데 인터뷰를 수락한 게 아니라 너가 내 채널에 출연을 하고 싶다고 1년 내내 쫄라서 인터뷰가 성사된 겁니다. 말은 정정하고 갈게요. 또 내가 정말 한국인들을 많이 못 봤어. 거의 다 뭐 인도인들 아니면 중국인들. 의외로 한국인들이 많이 없구나. 중국인들이나 뭐 인도인들 서로 막 많이 도와주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이 도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실제로 이 리크루팅 할 때 선배들한테 큰 도움을 못 받았어. 내가 혼자 해야 됐고 나는 근데 누나가 먼저 이걸 해봐서 누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근데 한국 학생들이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혼자 먼저 발로 뛰어라 이런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 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지원만 그 당시 16군데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때 나의 제일 큰 목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자였고 딱 엑스터를 가서 좀 뭔가 안도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은 또 대학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압박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 대학도 막 몇십 군데 지원을 했고 딱 대학을 가서 그동안 너무너무 심한 경쟁 속에서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 가서 취직 지금부터 시작이다가 아니라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사실 시작인데 원동력, 힘을 좀 나는 좀 잃게 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나도 대학에서 성적 잘 받으면 좋은데 취직한 줄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뭔가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뭘 공부하고 있냐니까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면접을 시험을 보냐? 나도 그때 이제 처음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막 나도 이제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누나가 나한테 막 어플라이 하라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에서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1학년 때 준비를 못 한 거야. 그래서 2학년 끝나고 아무 데도 취직을 못해서 1년 휴학을 일부러 해서 다시 준비를 했어. 사람들이 막 대학 가서까지도 그렇게 하라라는 소리보다는 고등학교 때 힘을 조금 빼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꼭 급하게 바로 또 좋은데 취직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너도 휴학을 했다고 했잖아. 한 걸음 쉬어도 된다. 여유 있게 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으니 힘들고 치열하게 다들 살았을 테니 페이스를 맞춰서 재정비도 하고 본인 페이스를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굉장히 지금 좀 훈훈했던 것 같은데 미국 대기업 취업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잘 맞을까? 본인이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워라밸이 보장이 돼도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니까 힘들긴 하지만 또 엄청난 성과주의다 보니 내가 잘했을 때 그만큼 보상이 엄청 크다고 느끼거든. 뭐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뭐 보너스도 정말 많이 주고 메타도 보면은 딱히 몇 년을 일을 해야 승진을 한다라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잘하면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잘하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오히려 몇 년 안에 승진을 못하면 해고가 되는 그 레드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는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렇게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좀 잘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너가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요거는 다르게 준비했을 것 같다. 대학교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몸은 대학교고 나이도 대학생이지만 머리가 약간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 학점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고 어떻게든 좋은 학점을 따려고 사실 전공이랑 관련 없는 수업도 듣고 그리고 A- 뭐 B+ 뜬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점수 좀 깎인다고 막 미친 듯이 파고들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학교 수업은 어디까지나 그냥 나는 커리큘럼이라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일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크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솔직히 그치. 말하면. 나도 뭐 학교에서 그 미분학 이런 거 배워도 실제로 안 쓰긴 하잖아. 나는 개발자니까 뭐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더 놀았을 것 같아. 잘 노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놀아야 된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진짜 충분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한 번 취직을 하니까 놀 시간이 없더라고. 오늘 놀았을 때 내일 일에 지장이 가니까. 나는 취직하면서부터는 술도 안 먹고 나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때 더 많이 놀걸. 그거는 너가 지금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사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릴 때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때 더 잘 놀아라. 잘 노는 친구들이 면접도 잘 보더라, 내 생각에. 아 진짜? 소셜라이징이나 긴장을 덜 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은 애들이 가면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인터뷰어랑 잘 호응을 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노는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겠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취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국 대기업들 뭐 막 천재들만 가는 건 아니고 모두가 이제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조금 노력하고 알아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면은 더 많은 한국인들이 메타나 구글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중에 같이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출연 기꺼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도움될 것 같은 꿀팁들도 많이 전수해줘서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쉐리와 박수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